다음은 저희 같은 불경권에 있는 마산대학교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하시고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산대학교 혁신사업 부단장 겸 대학성과관리센터장 김정우입니다. 네, 저는 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화 및 운영지원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성과관리에 대한 이론적 모델과 그리고 성과관리 체계, 그리고 성과관리 운영지원 사례에 대해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론적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앞서기에 교수님들 대학에서는 성과 관리가 잘 되시나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제가 대학 성과관리센터를 맡았을 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앞에서 이제 발표해 주신 이제 안산대학교와 같이 아주 고도의 성과관리 시스템이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많은 대학교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재정적 여력과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근원적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시스템이 없으면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해야 될 때는 성과 관리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서에서 이제 성과 관리를 하자라고 하면 첫 번째가 네가 뭔데 성과 관리를 자꾸 이야기하냐. 그래서 왜 자꾸 감시하냐, 모니터링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재촉하냐,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게 되죠. 실제 대학 성과관리센터에서는 조금 압박하는 그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고유의 기능은 그 성과 관리가 잘 되도록 분석하고 판단해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제한을 가하기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론적 모델에 같이 입혀지는 것이거든요. 저희 성과관리센터를 처음 구축할 때 이제 제가 공부를 조금 하기 시작했고, 성과관리의 기본적인 그 부서를 봤었을 때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재정을 쓰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 관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고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느냐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 성과 관리에서 가장 구태한 방식의 성과 관리이거든요. 대학에서의 재무적 관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지표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그리고 한류에 대한 관리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개념을 각각의 부서에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성과 기반의 가장 큰 것은 이제 BSC 체계라 해서 다면적 평가를 하겠다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다면적 평가의 의미가 아까 말했던 재무적 관점이 아니고 프로세스와 그리고 거기에 고객에 대한 질 관리까지가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체계를 큰 틀로 잡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부서마다 역량이 다른 거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 하나하나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게 모델로 보면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팀, 사이클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앞에 있는 선두에 있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의 속도가 평균 5km라고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의 역량이 7km, 6.5km, 6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의 속도는 5km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센터의 역량이 5라 하면 다른 센터에서의 역량이 6, 7, 8이 되더라도 그 성과들이 모여서 하나의 종합 성과를 이룰 때는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부서에서도 구성원마다의 역량이 다르게 되고 이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물 흐르듯이 잘 나가려고 하면 이 개개인의 역량들을 파악하고 그 개개인의 역량에 맞게 순서와 그리고 업무에 대한 배정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각 그 관의 크기와 굵기가 역량의 크기와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입되는 돈에 대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는 투자 대비 효과를 굉장히 많이 거둬야 되는데 부서사와 같이 역량도 작고 그리고 어떤 구성원의 크기 사이즈도 작다라고 하면 여기는 전체 대학의 성과를 이루는데 제약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학성과관리센터는 부서의 미팅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람의 문제인지, 재정의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업무에 대한 이해의 문제인지를 이제 파악하고 해결해주는 과정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방금 이제 언급했던 게 그 TOC 제약 이론에 대한 그 근거였고요. 지금 현재 저희 대학성과관리센터는 이 제약 이론에 덧붙여서 에자일 방법론을 적용해서 대학의 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가 끊임없이 그 평가하고 환류하고 그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최종의 성과를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론적 모델에서 정량적 모델로 이제 입혀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에자일 방법론을 적용할 때 가장 큰 개념이 뭐냐면 저기 삼각형의 위계적 관계와 서로의 색깔별로 단절이 되어 있죠. 사실 저희 대학의 1주기 혁신 사업을 했었을 때 모델이 저랬습니다. 위에서 사업단에서 하라면 하고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 시행되지 않을 때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도록 분류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혁신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 모든 대학의 어떤 성과 관리 체계가 협업이 없이는 성과의 시너지를 낼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모델을 2주기 혁신 사업에서 가감히 깨버리고 부서 간의 협업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사업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성과 관리 체계를 같이 만들어 고도화를 시키는 작업을 했고 그 과정 또한 굉장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일인데 왜 저 부서가 터치를 하느냐,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왜 저 부서가 도와줘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거는 사업 계획서에 이 과정에 다 참여를 시켜서 일단은 구성을 하고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 성과 목표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서 간의 협업과 공유가 없다 하면 사업의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어 있고 이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사업단 혼자만 끌고 간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성과는 미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는 정량화, 측정할 수 있는 단위로 바꿔서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성과관리 평가표는 사실 그 혁신지원 사업 1주기 때 저희가 만들어서 관리했던 건데요. 잠깐만 보시면 크게 성과관리의 그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성과관리의 예시인데 정성적과 정양적의 그 평가에 대한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 측정 방법을 측정 가능한 산식으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부 사업들에 대한 중요도를 산정을 해서 가중치를 설정하고 그 설정된 값에 대해서 월별로 목표값을 정해 놓게 됩니다. 이 정해놓은 월별 목표값은 매월 값을 산출하고 그게 미달성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와 월간 목표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달성도를 예산적인 측면, 그리고 정성적인 측면, 정량적인 측면을 통해서 부서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해서 그 대한 부서의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뭔가가 체계화가 되고 관리가 되는 듯하였지만 어떠신가요? 부서들은 끊임없이 그 허점을 차고 들어가게 됩니다. 뭔가 엄격해진 것 같지만 부서는 성과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한 압박감을 갖게 되고, 그 압박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성과 관리를 잘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빈틈을 찾아서 그 값만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교수자 특강의 운영 횟수 5회가 성과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월별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언제 계획을 해서 언제 진행을 할 것이고 언제 결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과정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월 단위에서 두 번 하기로 했던 게 못했을 때는 부서에서 하는 말은 결국 나 목표값만 달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부서의 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서가 하나, 두 개, 세 개의 부서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 전 부서에서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진행했었을 때 분명히 예산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대부분의 사업단은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에 돈이 많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그 돈 쳐내야 되니까 기자재 사고, 계획하지 않은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관리 체계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혁신 사업 1주기 때의 모형이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아까 에자일 모델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문제를 탐구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바꿨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대학에서의 성과 관리 체계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하나의 과제를 설정을 하면 이 과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짜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대학 성과관리센터에서는 중도 탈락의 원인 분석을 할 거고, 이게 언제 9월에서 10월 사이에서 최근 3년 중도 탈락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3개월 동안은 원인 분석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프로세스화가 됐죠. 그래서 이때 9월이나 10월 때 중도 탈락과 관련된 계획 기한이 올라오는지, 예산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 계획서가 올라오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부서에 연락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이제 여쭙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서에서 어떠한 문제로, 아니면 결혼이 발생해서 막 이런 사유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개선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부서에 하게 됩니다. 사업단에 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단은 이 문제를 받아들고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지 불가능한 문제인지를 빠르게 조기 진단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대학의 예산이나 성과에 대한 측정이 명확해지는 구조로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진행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이제 7월, 8월에 진행하기로 된 업무가 완료가 되었으면 완료, 현재 진행 중이면 진행 중, 그리고 그 미진행 중이면 미진행 중,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확인을 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이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본 사례는 이제 그 사업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우수하다라고 교육부에서 평가했던 부분인데요. 잠깐만 보시면 저희가 혁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교양 교육 과정 부분에 대한 체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틀에서는 개발 및 편성과 운영 및 평가와 한류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체계는 일반적인 거지만 성과 관리적 측면을 도입한다면 개발 및 편성 부분에서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진단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며, 교양 교육 정책 수립 및 개선은 어떻게 할 거고,
대학의 특화 융복합 교양 교육 추진은 언제 할 것이며 인성 함량 교육 강화는 어떻게 진행하고 교양 수기 공모전은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실행 가능한 구성으로 사업 계획서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사업 계획서에 명시를 했다는 것은 사업단이 마음대로 적었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부서원들과 조직이 다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환류적인 부분에서는 교과 3단계 CQI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저희 인증센터와 교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1단계는 교과목 CQI와 2단계는 학과 CQI, 3단계는 대학 CQI를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관리하고 인증하는 체계로 바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과 관리를 하니 지금 어제 저희 대학에서 성과 보고회를 실시했는데 전 부서의 발표를 시켰더니 발표했던 부서마다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냐, 부서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우리 부서는 얼만큼의 정량적 성과를 냈고 어떤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를 발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희 대학에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였는데요. 이렇게 아까 말했던 성과 관리와 관련된 그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성과관리센터는 실제 IR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저희 대학 성과관리센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데이터 분석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단위 부서에 제공해주는 역할과 그 결과를 한류해주는 역할이 제가 생각하는 대학 성과관리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의 예시로 교수학습지원센터와 대학 성과관리센터가 협업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을 했는데 교수님들 낫셀 데이터에 대해서 아시나요? 지금 작년이죠. 21년도에 대학 전문대학교 25개 대학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다면 대학의 데이터들이 전국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인데 낫셀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캐디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이고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입니다. 물론 교수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 교수와 학습 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 수준을 조사하는데 앞에 안소영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셨던 부분이 그 중도 탈락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잖아요. 대학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중도 탈락 인자를 예측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고스트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게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도 탈락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면 그 데이터를 대부분은 후향적으로 조사하거든요. 중도 탈락을 했더니 이 학생들의 학점과 상황과 상담의 내용과 이런 것들을 후향적으로 분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의 입시 현황이 계속 바뀌죠. 해마다 급격하게 바뀌면서 재학생에도 성인 학습자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들의 어떤 상황들은 순수 재학생들과 성인 학습자들을 묶어가지고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측을 정확하게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거를 빨리 의도를 파악해서 뭔가 조기 중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도 탈락을 막는 방법인 거죠. 방법론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럼 실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그걸 할 때 이 낫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시스템적으로 학점이라든지 상담의 실적, 비교과와 관련된 내용들은 대학의 데이터로 다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인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학교를 관두고 싶어 하는 심리적인 측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이런 설문 데이터로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런 고스트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썼던 방식은 잠재 계층 분석이라는 건데요. 잠재 계층 분석은 잠재 집단을 군집화하려는 목적으로 기존의 군집 분석의 한계를 벗어난 방법입니다. 뭐 이건 통계적 방법이니까 깊게 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주로 행동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인데, 이 나셀 데이터는 자퇴에 대한 의도를 묻는 문항이 있습니다. 이 문항을 종속 변수로 해서 많은 심리적인 그 요인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제가 활용한 부분은 대학 진학과 관련된 부분과 대학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잠재 계층을 분석했던 사례입니다. 저희 학교 데이터를 아까 나셀 데이터는 전국 데이터라고 했는데, 이 전국 데이터에서 그 설문조사를 시행한 대학은 캐디에 자기 대학교의 데이터를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저희 대학의 고유의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거와 관련된 요소를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군집화돼서 나타났던 겁니다. 보시는 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렇게 확률적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잠재 계층의 확률을 그러니까 잠재 계층에서 자퇴 의도가 높아진 그 그래프를 보면 2번, 4번 군집입니다. 자퇴 의도가 2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분석이거든요. 그리고 1번, 3번의 군집은 자퇴 의도가 낮아지는 그룹입니다. 그렇다면 이 2번과 4번의 그룹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 특히 2번 그룹이 자퇴할 확률이 높아지는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특질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그냥 시각화돼서 분석을 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확률이 발표 중에 죄송한데 빨리 좀 진행을 네. 좀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네, 이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시스템 안에 입혀지면 자동으로 군집화돼서 2번, 1번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는 사람들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 탈락이 자동으로 6번 학생이 높아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지금 다중매개 분석이라는 것을 해서 그 나셀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학생 상호작용과 학습 성과와 관련돼서 능동적 학습 능력이 실제 완전 매개한다는 걸 확인을 했고, 이 자료를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줬습니다. 그랬더니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해서 분석을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를 봤었을 때 이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95.4가 나왔습니다. 95.4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만족도에 그 딜레마가 있죠. 이 점수가 실제 진짜 만족도가 맞냐. 그래서 저희가 시행했던 거는 텍스트를 분석한 감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95점에서 실제 정성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실제 어떤가를 봤었을 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 58.8%,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41.3%. 생각보다 긍정적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됐었을 때는. 그랬을 때 이 텍스트를 봤었을 때 좋다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다시 교수학습지원센터에 결과로 알려주고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들이 조금 어려웠는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네,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 가지고요. 네. 지금 마산대학교에서 발표해 주신 김종환 교수님 관련 질의는 지금 바로 쉬는 시간을 10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사장의 역할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조선이공대의 황영국 단장님께서 이제 해주실 겁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경남중고대 임준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